새벽 3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급박한 리듬.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봤다. 혹시 귀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어서. 아니었다. 또 들렸다. 똑똑똑똑. 이번엔 더 빠르게.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70평생 이 집에서 살면서 새벽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현관 쪽으로 다가가는데 복도 바닥이 차가웠다. 겨울용 덧신을 신지 않은 발바닥에 냉기가 스며들었다.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절대로. 밖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숨이 찬 듯 거친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이게 무슨 소리야? 새벽에 미친 사람이 장난치나? 하지만 그 목소리엔 장난기가 없었다. 공포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드르륵. 누군가 열쇠를 쓰고 있었다. 내 집 열쇠를. 젠장.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부엌으로 뛰어가 뒷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려서 자꾸 헛돌았다. 진짜야, 이거. 진짜 도망가야 하는 거야? 뒷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골목 어둠 속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손짓했다. 이쪽으로요. 빨리. 사흘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며느리 혜진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아들 준호가 갓 태어났을 때 사진.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랜 얼굴들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혜진이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손톱은 연한 핑크색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결혼한 지 5년. 완벽한 며느리였다. 아니,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였다. 고맙네. 나는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달콤한 캐러멜 향이 올라왔다. 혜진이가 좋아하는 향이었다. 나는 원래 블랙커피를 마시지만 며느리가 주는 건 마다하지 않았다. 어머님,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프긴. 이른이 넘으면 다 아픈 거야.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하고. 그럼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종합검진 같은 거요. 요즘은 실비보험 있으면 부담도 없고요. 혜진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기대하는 눈빛. 이상하네.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내지? 보험은 잘 드러났지? 내가 죽으면 준호한테 가는 거 맞고? 혜진이의 미소가 더 밝아졌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근데 그거 맞아요. 수익자가 준호 오빠로 되어 있어요. 액수도 꽤 크던데요? 한 3억? 3억이 아니라 5억이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들어둔 종신보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정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그 정도 되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쓴맛과 단맛이 동시에 번졌다. 혜진이는 내 대답에 실망한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리고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럼 편히 쉬세요, 어머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혜진이가 나간 뒤 나는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갈색 액체 표면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흔들렸다. 왜 갑자기 보험금 얘기를 꺼냈을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다. 며느리는 늘 집안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눈빛, 그 반짝이는 눈빛이 자꾸 뇌리에 남았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를 벗는 소리,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 모든 게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호는 내 방문 앞에 서서 인사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는데, 응, 들어와. 준호는 문턱을 넘지 않았다. 그냥 거기 서서 어색하게 웃었다. 오늘 피곤해서요. 먼저 씻으러 갈게요. 그래.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녀석 뭔가 숨기고 있어. 40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직장 구해서 결혼시켰다. 그 아들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식탁에 앉았을 때도 준호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혜진이가 차려준 저녁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갈하고 맛있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요즘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혜진이가 내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다. 손길이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섬뜩했다. 충분히 먹었어.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 해요. 저희가 걱정되잖아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이 여자 진짜 나를 걱정하는 걸까? 저녁을 먹는 내내 나는 두 사람을 관찰했다. 준호와 혜진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무언의 신호, 뭔가를 공모하는 듯한 분위기.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너희들 무슨 일 있니? 준호가 화들짝 놀랐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너희 둘이 이상해서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 같아. 혜진이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님,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준호 오빠가 피곤한 것뿐이에요. 그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뭔가 있다. 분명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금이 간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다. 오래된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집.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냈고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다. 혜진이의 보험금 질문, 준호의 회피하는 눈빛, 두 사람의 은밀한 눈빛 교환.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걷으니 골목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내일 아침에 은행 가봐야겠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통장을 확인해야겠다는. 혹시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혜진이가 아침밥을 차리려 했지만 사양했다. 나가서 먹을 거야. 오랜만에 바깥 공기 좀 쐬고 싶어. 어머님, 제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 혼자 다닐 수 있어. 혜진이의 얼굴에 아주 짧은 순간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은행까지 걸어가는 길.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니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다. 나만 천천히 걷는 것 같았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다.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받았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잔액 확인 좀 해줘요.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도.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별일 없겠지.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할머님, 잔액은 320만 원이시고요. 최근 한 달간 출금 내역은.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조금 이상한데요? 일주일 전에 200만 원이 출금됐네요. 뭐?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카드로 출금하신 거예요. 혹시 카드 분실하신 거 아니세요? 나는 지갑을 열었다. 카드가 그대로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카드는 여기 있어요. 근데 누가 출금한 거예요? 본인 인증이 됐으니까 본인이 출금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혹시 가족분이 대신 출금하신 건 아니세요? 가족. 혜진이. 준호. 설마.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비밀번호 변경해 주세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200만 원. 큰 돈이었다. 누가? 왜? 혜진이가? 아니면 준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냥 어디든 걸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방향을 틀어 시장 쪽으로 향했다. 시장은 활기찼다.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물건값을 흥정하고 생선 장수가 고등어를 손질하고 과일 가게에서 사과 냄새가 풍겼다. 나는 그 소음과 냄새 속을 천천히 걸었다. 일은 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네. 배신.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쓰렸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다. 혹시 준호가 급한 일이 있어서 미리 말하지 못하고 빌려 쓴 걸 수도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그럼 말을 했어야지. 몰래 출금한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시장 끝자락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뜨끈한 국밥이라도 먹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다. 할머니, 뭐 드실래요? 주인 아줌마가 물었다. 순대국 하나요. 네, 금방 나와요.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 입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까만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저 사람 왜 나를 쳐다보지?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착각이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거야. 순대국을 다 먹고 나왔을 때 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밝게 웃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점심은 드셨고요? 응, 먹었어. 나는 신발을 벗으며 혜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혜진아, 너 혹시 내 카드 쓴 적 있니? 혜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카드요? 아니요, 어머님. 왜요? 아니, 그냥 200만 원이 출금돼서. 200만 원이요? 어머님이 출금하신 거 아니에요? 혜진이는 태연했다.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내가 출금한 기억이 없어서. 그럼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혜진이는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저 여자가 했어.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준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증거도 없었고 그냥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다. 나는 거실로 나가 아들을 불렀다. 준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준호는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다. 혜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엄마 통장에서 돈 뺀 거 알고 있니?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게 뭐야? 왜 말도 안 하고 빼갔어? 잠깐만요, 엄마. 혜진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손에 물기를 닦으며. 어머님, 그거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준호 오빠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빌렸었어요. 곧 갚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빌려 쓴다는 게 그렇게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나는 준호를 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녀석 완전히 저 여자한테 휘둘리고 있어.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다. 다음부터는 말이라도 해. 알았지?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 여자 뭔가 더 큰 걸 노리고 있어.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틀 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어지러웠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다. 덜컹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님, 혜진이가 놀란 듯 소리쳤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갑자기. 얼른 누우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혜진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손길이 차가웠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방으로 걸어가는 게 힘들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어머님, 제가 물 가져올게요. 혜진이가 나갔다가 곧 물컵을 들고 돌아왔다. 이거 드세요. 약도 같이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약은 필요 없어.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약은 드셔야죠. 이거 혈압약이에요. 혜진이가 내 손에 알약을 쥐어줬다. 하얀 알약 2개. 이거 내가 먹던 약이 아닌데? 나는 평소에 노란색 혈압약을 먹었다. 근데 이건 하얀색이었다. 이거 내 약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약국에서 바뀌었대요. 성분은 같은데 제조사가 달라졌다고. 혜진이의 설명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언제 바뀐 건데? 지난주에 약 타러 갔을 때요. 약사님이 설명해 줬어요. 나는 약을 내려다봤다. 하얀 알약 2개가 손바닥 위에서 나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며 혜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빨리 드세요. 혈압 높으시잖아요. 나는 천천히 알약을 입에 넣었다. 혀 밑에 슬쩍 숨겼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척했다. 다 드셨어요? 응. 혜진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알약을 뱉어냈다. 휴지로 감싸서 베개 밑에 숨겼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확실히. 어지럼증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1시간쯤 지나자 정상으로 돌아왔다. 저녁에 뭘 먹었지? 된장찌개,
밥, 김치, 나물. 평범한 식단이었다. 근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그리고 혜진이가 준 약. 혹시 음식에 뭔가 탄 걸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냥 느낌일 뿐. 나는 베개 밑에 숨긴 알약을 꺼냈다. 휴지를 풀고 알약을 자세히 봤다. 표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었다. 내일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그 알약을 가방에 넣었다. 혜진이에게는 동네 병원에 다녀온다고만 말했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그럼 전화해 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혜진이의 미소가 어느 때보다 환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알약을 의사에게 보여줬다. 선생님, 이게 무슨 약인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젊은 의사가 알약을 가져다가 자세히 봤다. 그리고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했다. 이거 수면제네요. 뭐라고요? 수면제요. 그것도 꽤 강한 거. 졸피뎀 성분이에요. 할머니, 이거 누가 드린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면제. 혈압약이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줬다. 며느리가 혈압약이라고 줬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할머니, 이거 위험한데요. 혈압약이랑 수면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혹시 이거 여러 알 드신 건 아니죠? 아니요. 다행히 안 먹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 그 단어가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진짜야. 정말로 날 죽이려고 했어.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다. 보험금 질문, 통장 출금, 수상한 음식, 수면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왔다. 내 집이 안전하지 않았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다. 준호는 알고 있을까? 아들도 공범일까? 아니면 혜진이에게 속고 있는 걸까?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모아야 해. 확실한 증거를. 하지만 어떻게? 70살 할머니가 무슨 수로? 집에 도착했을 때 혜진이는 없었다. 쪽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어머님,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저녁 늦을 거예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드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 거다. 나는 혜진이와 준호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완벽했다. 어디부터 뒤져야 하지?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 액세서리, 손거울.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다.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완벽주의자 혜진이다운 모습이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네. 실망하며 일어서려는데 옷장 맨 위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발판을 가져와 올라가서 손을 뻗었다. 뭔가 만져졌다. 상자였다. 상자를 내려서 열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다. 보험증권, 내 이름으로 된 보험증권이 여러 장.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수익자는 모두 준호로 되어 있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8억? 내가 아는 보험은 5억이었다. 나머지 3억은 언제 가입한 거지?
서류를 더 뒤져보니 보험 가입 날짜가 나왔다. 작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인터넷 기사 프린트물이었다. 70대 여성, 집에서 숨진 채 발견. 사인은 자연사. 독거노인 사망 3일 만에 발견. 고독사 문제 심각. 왜 이런 기사를 모아놨지? 손이 떨렸다. 상자 바닥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혜진이의 전 남편 사망진단서. 사인 익사. 혜진이가 전에 결혼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다. 근데 익사?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보험금 2억 수령? 2019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여자, 전 남편도 죽였어? 더 뒤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혜진이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 나는 급하게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잘 안 맞았지만 어쨌든 찍었다.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계세요? 혜진이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거실로 걸어나갔다. 응, 있어. 혜진이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외출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집에 있었어. 혜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그래요? 근데 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네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서둘러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증거는 있다. 하지만 경찰에 가면 믿어줄까? 며느리가 워낙 완벽해 보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는 아들이 공범이라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고 문 앞을 지켰다. 방문 손잡이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혹시 누가 들어올까봐.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각사각. 맨발로 걷는 소리였다.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숨을 죽였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드르륵. 잠겨 있었다. 나는 미리 안쪽에서 잠가뒀다. 책. 작은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다. 정말로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왔다. 혜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경찰서? 하지만 믿어줄까? 증거가 약하다. 사진만으론 부족하다. 나는 무작정 걸었다. 시장 쪽으로, 골목으로, 아무데로나. 그러다가 작은 식당 앞에 멈춰섰다. 엄마 손 칼국수라는 간판. 낡았지만 정겨웠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물을 갖다 줬다. 뭐 드실래요? 칼국수 하나요. 아주머니가 나를 자세히 보더니 물었다. 손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아주머니가 옆자리에 앉았다. 저도 시간 괜찮은데 괜찮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혼자 담아두면 더 힘들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얘기, 보험금 얘기, 수면제 얘기.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거 완전 범죄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증거가 약해서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좀 특이한 분인데 이런 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누군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요. 좀 거친 세계에 계신 분인데 의외로 약자들은 엄청 챙기세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조폭. 그 단어가 떠올랐지만 입 밖에 내진 않았다. 그런 분한테 제가 뭘 부탁할 수 있겠어요? 형님은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주세요. 증거 모으는 것도 잘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놈들 혼내는 건 정말 잘하시죠. 아주머니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진지한 미소였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손해볼 건 없잖아요. 나는 망설였다. 조폭한테 도움을 청한다. 일은 평생 법 지키고 살았는데,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형님과의 첫 만남. 1시간 뒤 한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까만 점퍼에 청바지,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나이는 50 초반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젊고 날카로웠다. 형님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이었다.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머니한테 사정 들었어요.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매서웠지만 악의는 없었다. 할머니, 제가 보기엔 이거 살인미수예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 경찰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어떻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CCTV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약국 기록 볼 수 있는 사람, 보험 관련 조사할 수 있는 사람.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물론 다 합법적으로요. 저는 법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게 제 선이에요. 선이요? 네. 저도 나름 원칙이 있거든요. 노인, 아인 약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근데 그것도 법 안에서요.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다. 할머니, 저 믿고 맡겨주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할머니는 집에 계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제가 일주일 안에 증거 모아올게요. 일주일이요? 그 안에 제가 당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생각했어요. 남자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거 비상벨이에요. 이 버튼 누르면 제 휴대폰으로 바로 신호가 가요. GPS 추적도 돼요. 위험하면 바로 누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이런 거 필수예요. 남자는 비상벨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그리고 자신의 전화번호도 알려줬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고맙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다들 그렇게 불러요. 고맙습니다, 형님.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일은 평생 처음으로 조폭이라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없이 나가시면 걱정되잖아요. 그냥 좀 걸어 다녔어. 혜진이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혜진이가 따라왔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요. 갈비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았다. 고맙긴 한데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정성껏 만들었는데. 혜진이의 목소리에 강요가 섞여 있었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갈비찜, 밥, 된장국, 나물. 보기엔 완벽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부드럽고 달콤했다. 혜진이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하지만 먹기가 두려웠다. 혹시 또 뭔가 탔을까봐. 어머님, 국도 드세요. 혜진이가 국그릇을 내 앞으로 밀었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적당한 간. 완벽했다. 이 음식에 정말 아무것도 안 탔을까? 나는 최대한 천천히 먹었다. 혹시 모를 이상 반응을 살피면서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 어지럽지도 졸리지도 않았다. 오늘은 괜찮은가?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다. 마지막 밤의 공포. 그날 밤 나는 또 문을 잠그고 잤다. 비상벨을 베개 옆에 두고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두 사람. 혜진이와 준호였다. 조심해. 깰 수도 있어.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괜찮아. 약 먹었으니까 푹 잘 거야. 준호의 목소리. 약? 언제? 그제야 깨달았다. 저녁국에 뭔가 탔구나.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잠겨 있었다. 이상한데? 왜 잠갔지? 요즘 의심하는 것 같더라. 조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데. 내일 다시 시도해. 일단 오늘은 물러가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이불 속에서 비상벨을 꺼냈다. 버튼을 눌러야 하나?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내일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위험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곧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내일 집 주변에 사람 배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는 유난히 밝았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어머님, 오늘 산책 나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산책. 위험한 제안이었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왜요? 날씨도 좋은데.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집에서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혜진이는 하루 종일 내 주변을 맴돌았다. 물도 가져다 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이불도 펴주고. 너무 친절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저녁상이 차려졌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국. 어머님 많이 드세요. 혜진이가 고기를 내 앞접시에 올려줬다. 나는 고기를 먹는 척했다. 입에 넣었다가 냅킨에 슬쩍 뱉어냈다. 국도 마시는 척하고 실제론 거의 안 마셨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배가 좀 안 좋아서. 그럼 약 드셔야죠. 제가 가져올게요. 혜진이가 일어나서 약을 가져왔다. 하얀 알약 3개. 이거 뭐예요? 소화제요. 소화제일 리가 없었다. 나는 알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시는 척했다. 알약은 혀 밑에 숨겼다.
다 드셨어요? 응. 혜진이와 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이 내 방으로 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자는 척했다. 눈을 감고 숨소리를 고르게 냈다. 잠든 것 같은데? 확인해봐. 준호가 내 팔을 흔들었다. 나는 꿈쩍하지 않았다. 완전히 잠들었어. 좋아. 그럼 시작하자. 혜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가스밸브 열어. 진짜 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게 마지막이야. 오늘 끝내지 못하면 우린 끝이야. 하지만은 무슨, 당신 빚이 얼마인데 8억이면 다 갚고도 남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향했다. 가스밸브를 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야. 나는 베개 밑에 숨겨둔 비상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하는 거야? 혜진이와 준호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가스밸브 잠가. 지금 당장.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밸브를 잠갔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어머님, 이게 무슨... 닥쳐. 너희들이 뭘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 혜진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할머니, 증거 있어요? 있어. 다 있어. 수면제, 보험증권, 너의 전 남편 사망 기록. 혜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어떻게 너 같은 년이 나한테 덤빌 생각을 했어? 일은 평생 살아온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할머니, 형님이 뛰어들어왔다. 뒤따라 2명의 남자가 더 들어왔다. 늦지 않았죠? 형님, 혜진이와 준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형님의 부하들이 출구를 막았다. 어디 가시려고요? 형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희는 가스밸브 열어놓고 살인 시도 현장이네요. 형님이 휴대폰을 꺼냈다. 다 녹음됐어요. 가스밸브 여는 소리, 대화 내용. 다요.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경찰 부르겠습니다. 형님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혜진이와 준호는 체포됐다.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등을 돌렸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다. 형님이 내 옆에 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눈물이 흘렀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40년을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서 있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묵묵히 곁에 있어줬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 오늘 죽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형님이 부엌으로 가더니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찻잔에 녹차를 우려서 내 앞에 놓았다. 따뜻한 거 드세요. 고마워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몸이 조금씩 풀렸다. 할머니, 형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집에 계속 사실 건가요?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남편과 함께 꾸민 집, 아들을 키운 집. 하지만 이제는 배신과 살이로 얼룩진 집.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오늘 일이 생각날 것 같아서. 그럼 잠시 다른 데 가 계시는 건 어때요?
친척집이나 요양원 같은데요. 요양원은 싫어. 거기 가면 끝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형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아는 분이 하시는 실버타운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좋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데 필요할 때만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할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험금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충분해요. 맞는 말이었다. 며느리가 노렸던 그 보험금. 이제는 내가 쓸 수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형님은 일어서며 명함을 하나 꺼냈다. 제 번호예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밤이든 낮이든. 형님은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형님이 쓸쓸하게 웃었다.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랑 비슷한 나이셨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혼자 사셨어요. 제가 못 챙겨드렸죠. 그랬군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제가 못 해드린 걸 다른 분들한테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형님의 눈빛이 촉촉해졌다. 거친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린 사람이었다. 형님도 효자세요. 효자는요. 불효자죠.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른 분들 도와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효도예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올게요. 집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고마워요, 형님. 다음 날 형님이 약속대로 왔다. 그리고 칼국수집 아주머니도 함께 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주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응, 괜찮아요. 뉴스 봤어요. 며느리랑 아들이 체포됐다고.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어요. 오늘 하루같이 있어 드릴게요.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나를 가족도 아닌데 챙겨주는. 고마워요, 정말. 형님이 부엌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일단 이 집은 당분간 비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 조사도 있을 거고 언론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전 어디로 가요? 제가 아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 정도 지내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게스트하우스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깨끗하고 아늑한 방. 창문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밥은 아래층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인아 주머니한테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형님. 형님이 나가고 나는 침대에 앉았다. 낯선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내 집보다 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70평생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기에만 몰두했다. 내 인생은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창밖을 내다봤다. 작은 정원에 꽃들이 피어 있었다. 노란 개나리, 분홍 벚꽃. 봄이 왔다는 걸 꽃들이 알려주고 있었다. 나도 다시 꽃필 수 있을까? 70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형님이 3번 방문했다. 매번 먹을 것을 가져왔고 집 상황을 알려줬다. 경찰 조사는 거의 끝났어요. 혜진 씨 휴대폰에서 보험금 계산한 기록이랑 인터넷 검색 기록이 다 나왔대요. 노인 사망 위장하는 법, 가스 중독 증상 이런 거요. 그래요. 그리고 전 남편 사건도 재수사 들어갔어요. 그것도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대요. 혜진이는 연쇄살인마였던 거다. 나는 3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
준호는 어떻게 됐어요? 준호 씨는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근데 변호사 선임하고 혜진 씨한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대요. 속았다고? 네. 빚 때문에 혜진 씨한테 조종당했다고. 진심으로 할머니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변명이 돼요? 가스밸브를 연 건 준호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둘 다 처벌받을 거예요. 형님이 차를 한 잔 따라줬다. 할머니, 이제 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지. 나는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있으면서. 형님, 네. 저 작은 식당 하나 하고 싶어요. 형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식당이요? 네. 젊었을 때 음식 만드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시집가고 나서는 그냥 가족 밥만 했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혼자 하시기엔 힘들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거예요. 테이블 대여섯 개 정도. 점심만 파는 거요. 나는 며칠 동안 구상한 계획을 설명했다. 작은 식당, 정성스러운 한식, 저렴한 가격.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자리도 알아보고 인테리어 업체도 소개해 드릴게요. 재판 날짜가 나왔다. 나는 형님과 함께 법정에 갔다. 혜진이와 준호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다 초췌해 보였다. 준호가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듯.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모든 게 명백했다. 마지막에 판사가 나에게 물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5년을 같이 산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저한테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제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방해됐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혜진,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준호,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퉁. 끝이었다. 2달이 지났다.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다. 할머니 밥상이라는 이름. 형님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20평 남짓한 공간. 테이블 6개. 부엌은 작지만 깨끗했다. 개업 첫날 걱정했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동네 어르신들, 혼자 사는 청년들, 직장인들. 할머니, 오늘 메뉴가 뭐예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찌개 있어요. 다 8,000원이에요. 와, 싸다. 된장찌개 주세요. 밥을 푸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담았다. 손이 바빴지만 행복했다. 할머니, 이거 완전 우리 엄마 손맛이에요. 젊은 직장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형님이 왔다. 할머니, 첫날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바쁜 게 오히려 좋아요. 생각할 틈이 없어서. 동료의 등장.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식당에 들어왔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여자가 된장찌개를 먹다가 눈물을 흘렸다. 왜 그러세요? 그냥 오랜만에 이런 밥을 먹어서요.
엄마 생각이 나네요. 나는 여자 옆에 앉았다. 많이 힘드세요? 요즘 혼자 살면서 외로워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나이 먹어서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할머니는 이렇게 식당 하시잖아요. 밖에 나오세요. 뭐라도 하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와서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여자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럼 제가 정말 와도 돼요? 물론이죠. 환영해요. 그렇게 식당에 김이모가 합류했다. 김이모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할머니,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나도 그래요. 같이 일하니까 좋아요. 구부 1년 후, 식당의 성장. 1년이 지났다. 식당은 더 번창했다. 테이블을 2개 더 늘렸다. 저녁 장사도 시작했다. 김이모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생겼다. 주말마다 대학생들이 와서 도왔다. 어느 날 첫 모임이 열렸다. 식당 영업이 끝난 후 혼자 사는 노인들 15명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식당을 운영하는 박순자예요.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 얘기, 아들 얘기, 죽을 뻔한 얘기. 저도 그랬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70살에 뭘 새로 시작하나.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근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지금도 가끔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모임은 10시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베스트셀러 작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가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주방을 둘러봤다. 김이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기사가 나간 후 형님이 제안했다. 할머니 이야기로 책 내는 거 어때요? 자서전 같은 거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해봅시다. 책 작업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내 인생 72년을 천천히 풀어냈다. 책 제목은 이른에 시작한 인생이었다. 출간 후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20살이든 70살이든 꿈을 꿀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10부 화해의 시작. 준호의 편지. 73살이 됐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진 않았다. 이제는 조금 담담해졌나 봐.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아직은. 형님이 찾아왔다. 할머니. 응? 행복하세요? 똑같은 질문. 3년 전에도 받았던. 행복해요. 진심으로. 79살. 식당 1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다. 성대한 기념 행사를 열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형님이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용기와 열정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얼굴이 나를 향해 있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았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늦은 건 없어요. 숨 쉬는 한, 심장이 뛰는 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80살이 됐다. 생일날 파티가 열렸다. 저녁 무렵 준호가 왔다. 왔구나. 밥 먹었어? 아직? 그럼 앉아. 줄게. 나는 주방으로 가서 밥을 차렸다. 준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 먹어. 준호는 울면서 밥을 먹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자리 찾아봐야죠. 여기서 일해. 설거지부터 시작해. 준호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조건이 있어. 성실하게 일할 것. 손님들한테 친절할 것.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 것.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근데 미워하진 않아. 그리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준호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용서. 그게 뭘까? 완전히 있는 걸까?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걸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낫다는 것. 그날 이후 준호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일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준호는 정말 달라졌다. 준호 씨, 정말 달라졌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82살. 손자가 결혼했다. 결혼식장에서 나는 준호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솔직히. 하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희망이 보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85살. 증손주가 태어났다. 병원에서 작은 아기를 안았다. 가벼웠다. 깃털처럼. 새 생명이구나. 눈물이 났다. 이름을 희망이로 하면 어떨까? 희망이요? 응. 이 아기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니까. 손자와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희망이로 할게요. 15년 전 나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새로운 가족을 품에 안고 있었다. 85살이 넘어서도 식당은 계속 운영됐다. 이제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커뮤니티 센터였다. 매주 월요일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뜨개질 모임, 매주 금요일 노래교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전체 모임. 할머니, 여기 오니까 살맛나요. 저도 이제 혼자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할머니, 남편한테 맞아요. 도망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자의 손을 잡았다. 일단 앉아요.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해요. 그리고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은 바로 왔고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연결해줬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옛날에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죠. 어느 날 다시 기자가 찾아왔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시 일어서는 것. 넘어져도, 좌절해도, 절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 쉬는 한, 심장이 뛰는 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저희 엄마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를 얻으셨대요. 형님도 찾아왔다. 할머니, 완전 스타 되셨네요. 에휴, 무슨 스타?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좋은 영향 미치는 거잖아요. 시간이 더 흘렀다. 준호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다. 손님들도 인정했다. 준호 씨, 정말 달라졌네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단둘이 앉았다. 어머니, 응? 저 어머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솔직히 완전한 용서는 아직도 어려워.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네,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라.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용서란 뭘까? 완전히 잊는 게 아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용서인 것 같다. 87살이 됐다. 건강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식당에 나갔다. 형님과 차를 마시며 말했다. 형님, 우리 잘 살았죠? 잘 살았죠. 앞으로도 잘 살 거고요. 근데 형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형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다시 일어서는 것. 넘어져도, 좌절해도, 절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창밖을 봤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켜졌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수다 떨고 고양이가 유유히 걷고 있었다. 평범한 풍경.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었다. 형님, 고마워요. 진심으로. 저야말로요, 할머니. 우리는 함께 웃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창문 앞에 섰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빛이 골목을 비췄다.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맞다. 이제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 모두 내가 정한다. 그게 자유다. 그게 진짜 사는 거다. 17년 전 나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냈다. 완벽하진 않았다.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았으니까.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완전히 깜깜해지기 전 작은 식당의 불빛이 보인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웃고 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할머니가 있다. 87세의 할머니.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 할머니 밥상 간판이 따뜻한 불빛을 내뿜는다. 그 불빛은 골목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를 위한 등대가 된다. 희망의 불빛, 새로운 시작의 불빛.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숨 쉬는 한,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세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누군가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손을 내밀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선은 각자가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낫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낫고, 절망보다는 희망이 낫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행복할 자격, 새로 시작할 자격,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세요.